우리 국민 누구도 총리 황교안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어야 할 과도 정부의 최대의 잘못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 결과 외교 안보적 재앙과 함께 국민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경제적 직격탄과 함께 정신적 공황 상태입니다. 동시에 서울과 제주의 관광지는 텅 비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피해 속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가 저질러 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고작 정부의 대책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개성공단을 덜컥 폐쇄하고 10만 실업자를 길거리로 내몬 무모한 결정과 판박입니다.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123년 전 1894년 피폐한 삶과 부패한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통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능한 정부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자기들도 들어올 권리가 있다면서 한반도에 일본 군대를 파병했고 청일전쟁이 불붙었습니다. 청일전쟁은 오늘 비극적인 분단의 뿌리입니다.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외세 군대를 끌어들여 잔인하게 진압한 뒤 결국 식민지로 전락했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과정에 분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외세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해왔습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통합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나라를 불러들인 발상과 북한 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드 배치를 요구한 발상은 궤도를 같이 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주체적 의지와 능력을 상실할 때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현안질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불행했던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드의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의 격동기에 정동영을 만나봅니다. 정동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살이 붙었다 이러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날 텐데. 예. 우리 정동영 의원님 지난 금요일 국회 현안질의 때 사드 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하셨는데, 예전에 몽골 기병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 어떤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좀 못한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최근에 어느 신문인가 보고 어제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얘기하다가 근저당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사드를 이해했을까 하는 점.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강요들하고 했는지 참모들하고 했는지 대화 중에 사회복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아니 복지를 하는데 왜 세금을 걷어서만 해야 되나요?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복지를 왜 세금으로만 합니까?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되지. 저는 그런 지도자가 사드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 참 우리 국민이 불행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더 갔으면 얼마나 더 망가졌을까.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탄핵 당했고 또 이제 구속 위기까지 처하게 됐는데 국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는지, 아니 4년 전에 우리 국민은 과연 왜 박근혜를 선택했는지 되묻지가 않을 수 없는. 김용민 팟캐스트도 언론인데 언론의 책임이 커요. 언론의 책임이. 저야 보잘것없고. 아니 대중이 국민이 어떻게 알맹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캐내는 것이 이 언론의 사명인데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동영 의원님은 80년대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박근혜 씨의 이 실체를 전혀 모르셨습니까? 제가 기자할 때는 그분은
공적인 활동하지 않고 은둔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 이제 98년에 정계에 들어왔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사실 정동영 의원님도 이제 국회의원으로. 예, 98년 달성 보궐선거 때 제가 지원 유세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 가서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일주일간 그 여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하고 당시 추미애 의원하고 둘이 남녀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박근혜 떨어뜨리기 운동을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했어요. 일주일간. 그때는 이제 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고 DK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었을 때예요. 시쳇말로 좀 쫄아 있을 때였고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때 저희는 착각했어요. 잘하면 떨어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까보니까 한 35% 정도 얻었어요. 민주당 후보가요. 아니 지금에서는 또 달성에서는 그렇게 썩 박근혜 씨가 이제 내려온다는 소문도 있고. 그때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에서 좀 더 선거운동을 잘했으면 오늘의 비극을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5연속 당선을 하셨죠. 2004년에 열린우리당 창당하시고 그때 당의장으로서 이렇게 선거 승리 또 주도하셨고 그때 이제 사실 상대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박근혜 씨의 한나라당이 선방을 해서 120석을 차지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줄곧 계속 열린우리당이 패했고요. 또 2006년 지방선거 때 그때 다시 당의장으로 복귀하셨을 때 지방선거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정치적 상대로서 박근혜 두루 많이 경험하셨고 대화도 또 많이 나누셨을 테고요. 많이 나눌 기회가 없었죠. 딱 한 번. 그러니까 5.3 새정치협약이라고 해서 2004년 17대 총선 끝나고 나서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정치는 좀 추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서 2004년 5월 3일 날 새정치협약이라는 거를 만나서 이제 했어요. 그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10시인가에 만나서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때 휴대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지한 회담인데 뭐 다른 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가 했는데 뭔가 밖으로부터 그때 메시지가 왔던 것 같은데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도 편달을 받았군요. 박근혜 씨가 그때. 휴대폰하고 대담하시지. 자, 오늘 정동영 의원님 모시고 우리 사드 이야기 또 근저당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최근에 이제 서민부동산 관련해서 또 정책 또 내놓으신 게 있는데 그 이야기 한번 좀 상세히 나누고 또 전국 현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드 우리 정동영 의원님은 통일부 장관을 또 역임하시고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난해한 사드의 방정식을 이해했겠는가. 그런데 사드는 패키지입니다. 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 체계 하나가 아니죠. 사드를 갖다 놓음으로 해서 동북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좋았습니까? 2년 전에는 뭐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도 올라갔잖아요. 전승절 기념식. 지금 수출입 무역액이 우리가 100으로 잡으면 26%에 달하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유학생 그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뭐 등등 방문객해서 100수십만 명이 지금 중국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얼어붙어서 지금 뭐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사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국익이라는 잣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은 우리 이익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에 와서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근데 박근혜, 황교안, 환민구 이런 분들이 말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금방 탄로나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 9일 날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은 뭐 무슨 어디 백화점 갔나요? 바지 수선하러 갔나요?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랬다가 갑자기 발표가 나니까 그때서부터 또 수습 모드로 돌변해서 이 사람들도 사실 사전에 몰랐던 것 아닌가 이런. 그렇죠. 6월 말 그러니까 7월 9일 날 발표인데 꼭 열흘 전에 북경에서 당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만일 사드를 갖다 놓게 되면 엄청난 국가가 따를 것이고 그 책임은 모두 한국이 져야 된다라고 이제 최후 경고 통첩장 같이 얘기를 했고 이건 분명히 용납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반면에 당시 황 총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까맣게 몰랐던가. 몰랐다면 그건 있으나마나한 총리인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총리였고 그러고 나서 열흘 뒤에 발표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마 사드 보복의 후폭풍이 이렇게 큰 것도 이런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로부터 비롯된 굉장히 외교적으로 미숙한 거죠.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드 결정의 최종 윗선이 박근혜도 아니고 김관진이고 그 김관진 위에 최순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무기 관련해서 로키드 마틴사와 상당한 어떤 네트워킹이 있고 특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정세균 의장한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자, 특검 연장 직권 상정합시다. 정세균 의장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박영수 특검 말씀하신 거죠. 박영수 특검이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이제 재벌 방탄 막이를 한 거고 더 이상 이제 이른바 적폐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전에 정의화 총리가 테러 방지법 그것을 직권 상정한 전례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진짜 지금 국난 상황 아닙니까? 국난 상황에서 국민의 80%가 압도적으로 특검 연장하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특검 연장 결단 내리면 정세균 의장하고 문재인 후보고 지위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결단 좀 하시오. 라고 내가 얘기도 했는데 좀 아쉬워요. 사드 이야기 진행 중인데 우리 의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게 북핵 용도로 사실은 사드를 들여온다고 했는데 지금 한중 관계가 틀어지고 있고 아주 미묘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틸러슨 국무장관 왔고요. 이 사람이 일본 갔다 한국 갔다 이번에 또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는 또 중국 관계 인사들과 만나서 사드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하긴 했다고 그래요. 육자회담 수석대표 조셉 윤이라는 분이 여기 와서 사드는 방어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보복은 부적절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간접적으로 이제 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핵 때문에 사드를 갖다 놓는다는 건데 사드를 갖다 놓는다고 북핵과 미사일이 억제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북핵과 관련해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 좋아요. 그럼 실패했으면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하는데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것이 이분이 말하는 것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하면서 오바마 때 했던 제재와 압박 말고는 새롭게 얘기한 게 없고 거기다가 뭐 거친 언사만 보탰을 뿐인데요. 결국 이 사드라는 게 지금 겉으로 오고 가는 말들 거기에 본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제가 또 증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벌써 13년 전이네요. 2004년도에
NSC 위원장으로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예.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당시 네오콘이 수장이죠. 그 매파. 예. 초강경파의 우두머리인데 예. 이분을 만나러 간 이유는 개성공단을 반대하지 마라. 이거 좀 찬성해달라 하는 예. 설득하러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특별 브리핑이라는 걸 받았어요. 예. 특별 브리핑은 뭐냐면 예. MD에 관한 거였어요. MD에 관한 얘기. 미사일 방어에 관한 것. 의원님 지금 말씀이 혹시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 처음 듣는 얘기 같았어요. 방송에서는 제가 처음 하는 것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주목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북한 미사일에 관한 브리핑일 줄 알았는데 예. 주 한 8할 정도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관한 거였어요. 중국의 미사일. 중국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가 어떻게 있고 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 브리핑을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중국의 미사일 이런 걸로부터 방어가 필요하다는 예. 미사일 디펜스 MD의 이제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나 이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해서 미국의 의지는 있었어요. 럼스펠드가 장관으로 들어오면서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안보 구상 속에서 유럽 MD와 동아시아 MD를 통해서 언젠가 잠재적 적국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 MD, 동북아 MD 이런 이제 전략 구상하에서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 교류와 접촉이 활발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2차례 있었고 강요회담이 뭐 몇 차례 있었잖아요. 등등 해서 남북 간에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핑계로 밀어붙일 핑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핑계거리를 아주 잘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 4번의 핵실험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는 2016년만 해도 25번인가요? 그러니까 지난 8, 9년 하면 뭐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해서 아주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어 준 거여서 사실은 사드 배치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이 보수 정부 이 9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MD에 따른 사드 배치다. 수순으로 보면은 딱 그 악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사드가 MD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이렇게 몰락한 것이 거짓말 때문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은 신뢰와 원칙이다. 원칙과 신뢰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는 거듭되는 이제 거짓말이 국민의 신뢰를 바닥나게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드와 관련해서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MD는 사드가 아니다. 제가 엊그제 국회에서 성주의 롯데골프장의 사드 레이더와 일본의 아오모리 현의 엑스밴드 레이더와 교토 현의 레이더가 연결됩니까? 그랬더니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MD와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왜 했게요? 이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 신호나 레이더 자료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이게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MD 시스템이. 그런데 주한 미군 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이죠. 미국 의회 청문회에 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미국의 동북아 MD는 1단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 2단계 한일 미 정보 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 통합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 사드를 갖다 놓는 것. 이게 동북아 MD다. 이렇게 미국 의회에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국방장관, 총리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양두구육이라는 말 있잖아요. 양고기 팝니다 하고 이렇게 간판 걸어놓고 실제는 개고기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을 이렇게 기망해도 되는 건지 박근혜만 파면 대상이 아니라 한민구 즉각 파면 대상입니다. 윤병세 즉각 파면 대상입니다. 황교안 즉각 탄핵 파면 대상입니다. 배후에 있는 김관진도 즉각. 근데 그건 뭐 무슨 비서실에 있어가지고 파면. 아니지 뭐 대통령도 없는데 청와대에 사람 있을 필요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참 사드의 그 현실은 이러하고 당장 우선은
국민을 기망하고 또 이 사실을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안보를 그야말로 백전간두 상황으로 내몬 이 세력들이 속히 청산이 돼야. 이분들과 구한말에 당시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고종을 대원군이 섭정하다가 이제 민비로 이제 넘어왔을 때인데 그때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또 부패한 정부에 저항해서 1894년 그러니까 지금 100년하고 23년 됐네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을 막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동학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저히 자신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청나라의 군대를 청했어요. 이걸 진압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 우리도 들어갈 권리가 있는데 왜 청나라만 부르냐. 우리도 간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성환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환이 이기나 아산이 이기나 이런 말이 충청도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환에 상륙한 일본군이 이기느냐 아산에 주둔한 청군이 이기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성환 전투에서 아산 전투에서 청군을 깨죠. 그리고 이제 청군이 도주해서 평양에 가서 다시 집결하는데 또 평양 전투에서 이제 거의 괴멸합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압록강 건너서 증원군을 파병합니다. 이제 그걸 쫓아서 일본군이 압록강을 건너고 또 청군을 대파하면서 요동반도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해 타이완이 식민지가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 그러니까 청일 전쟁의 후과가 그렇게 미치는 거지요. 1894년이 을미년입니다. 을미사변 민비가 이제 시해되죠. 그리고 을미년 을사년 그 10년 뒤에 1905년 식민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식민지 해방되면서 분단으로 가잖아요. 오늘 지금 분단 속에서 북한 핵 문제 사드. 그러니까 사드의 뿌리는 사실 쭉 비극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청일 전쟁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외세를 끌어들였을 때 이건 분명히 비극적인 결과가 됩니다. 북한 핵 문제가 이게 누구의 문제냐라는 문제에 대한 그 주체적 인식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자주적 주체적 해결 의지와 능력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거죠. 사드는 미국 무기잖아요. 또 해외에 배치되는 최초의 사드입니다. 미국이 7기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여기 갖다 놓는다는 건데 지금 뭐 중국은 그것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 거라고 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 뿌리에는 미중 간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이른바 헤게모니 경쟁, 주도권 경쟁. 냉전 시대의 한반도가 미국에게 중요했잖아요. 또 북한은 소련 저쪽 동쪽 진영의 중요한 전진기지였고 이렇게 부딪혔듯이 지금 탈냉전이 20수년인데 다시 한반도의 가치가 특히 미국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지난 한 20년 동안 중국이 급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소위 남한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연장에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후다닥 야밤에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학 농민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청일전쟁,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군을 불러왔고 이것이 사대주의의 뿌리라면은 또 달리 보면 동학 농민운동이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아니겠는가. 제2의 동학인 거죠. 제2의 동학. 그때 2만 명이 우금치 전투에서만 학살을 당했습니다만은 동학으로 해서 뭐 10만여 명의 양민들이 죽고 다치고 엄청난 학살과 홀로코스트가 뭐 따로 없지요. 그러니까 외세를 부른 집권 세력과 여기에 저항했던 국민들, 백성들 그리고 뭐 청일은 아니지만 미국, 중국 사이에 이런 갈등,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이 뭐 얼개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에 둘러싸인 그것도 빅4. 세계에서 1, 2, 3, 4, 1, 2, 3, 4등에 둘러싸인 이 지정학. 이게 이제 비극이 될 수도 있고 행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시장으로 만들면 행운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각축장으로 만들면 비극이 되는 건데 강대 빅4로 둘러싸인 이 한반도의 지정학 속에서 이 역사적 맥락을 분단국의 지도자라면 이걸 이해하고 국가를 경영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그 좁은 세계관으로 예. 역사에 대한 이해 예. 그런 속에서 결국 이런 사드의 재앙을 빚었다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도 어떻게 우려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야 한국 너 우리 편이야 중국 편이야 또 중국은 미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양자 선택을 요구할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끌어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2015년 전승절에 천안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간 거는 패착이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예,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서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각종 로비를 통해서 예. 그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에 세우기 위해서 예. 여러 설득과 로비를 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만 예. 그것도 덜컥수였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이제 균형을 포기하고 네. 지금 한쪽으로 한미 동맹 일방주의로 이제 가버렸는데 네. 결과적으로 실종된 것은 이제 우리의 평화가 흔들리고 우리의 국익이 실종돼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피해야 할 것은 이 미중 양자 사이에서 초강대국 둘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선택받는 그런 처지를 최대한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드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예. 그것은 계속 그 궁지에 궁지로 몰리는 거죠. 어리석은 선택이죠. 예. 그러니까 사드가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사드를 받으라고 하는 미국과 받으면 안 된다는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예. 해결해야 할 건 북핵 문제잖아요. 예, 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걸 지렛대로 쓰면 되는 건데 예. 그거를 덜커덕 갖다 놓고 예, 예. 양자태기를 해버린 거지요. 아마 지금 뭐 황교안 총리한테 양자태기를 요구하진 않을 것 같고요. 5월 9일 탄생할 새 대통령한테 당신 어느 편이냐라고 중국과 미국이 물어볼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 정동영 의원님 보시기에 다음 정부는 뭐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1위 아니겠습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한 지금 분단의 비극의 뿌리가 청일전쟁이라는 그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 예. 첫째.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드와 미중 경쟁 갈등의 핵심이 북핵과 미사일이잖아요. 예, 예. 그럼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이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지 않습니까? 예. 1번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예. 북핵 불용의 원칙을 천명해야 하는 것이고 예, 예.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 예, 예. 이 두 번째 전쟁 불용의 대원칙을 또 천명해야 하는 것이고 예. 세 번째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예. 이것을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말겠다 예. 하는 예. 그런 평화적 해결의 원칙 예.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견지했던 원칙입니다. 3원칙입니다. 예, 예, 예. 이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예. 이걸 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이제 시작해야지요. 예.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예. 답은 뭐냐? 평화 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궁극에 가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바둑으로 말하면 착점, 돌을 놔야 되는 거죠. 예, 예. 우선 네 사람을 한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예. 자, 북한 핵 미사일 때문에 예? 사드를 갖다 놨다는데 미국 이리 와 보세요. 예. 자, 북한 너희 왜 이렇게 핵실험하고 왜 난리야? 좀 와봐. 예. 자, 중국. 그래서 남북, 미중 넷이 한 자리에 앉는 테이블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예. 해야 합니다. 노할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이 뭐 그제 틸러슨하고 왕이 외교부장 만날 때 무슨 신형 엔진 뭐 실험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왜 그랬을까요? 뭐 메시지잖아요. 예. 뭐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예, 예. 신호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예, 예. 신호는 뭐냐면 당신들이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예. 것이 보내고 싶은 신호고 예. 두 번째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신호를 받으면 되잖아요. 예. 이제 설득할 건 미국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 정부는 아직 지금 트럼프 정부가 참 걱정이긴 한데 뭐 강경파들이 포진해 있긴 한데 예. 이 사람들이 사실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예. 태평양 넘어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문제가 1번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문제가 1번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학이 달렸습니다. 예. 학이 달렸어요. 그래서 예.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소중한 동맹이라면
우리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예. 우리 늘 북한하고 살 맞대고 살고 있고 우리 말을 들어라. 내가 해결에 앞장설 테니 예. 우선 좀 이리 와보시오. 예. 이래서 북한, 중국 예. 이렇게 사자 테이블 만드는 거 이거 만들면 그다음부터 이제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뭐냐면 북한과 접촉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압력이 내려갑니다. 예. 지금 6차 핵실험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겠죠. 6차 예. 핵실험. 예, 예. 또 미사일 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터컨티넨탈 예. 대륙간 예. 볼리스틱 탄도 네. 미사일. 이거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주먹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압력 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압력을 빼려면 일단 남북 접촉해야 합니다. 예. 해서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압력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압력밥솥에 예. 그 숨구멍으로 증기가 빠지듯이 예. 이거 빼면서 사자 테이블 만드는 것.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공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의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예. 12년 전에 한국이 주도해서 예. 미중일로 예. 남북 6나라를 앉혔어요. 예. 그때 서로 삐져가지고 또 안 앉았어요.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걸. 응? 그때 이제 제가 역할을 좀 했잖아요. 예, 예. 평양에 가서 김정일 예. 위원장, 그 지금 김정은 예. 위원장의 아버지. 국무위원장의 설득한 게 아버지. 뭐냐? 예. 육자에 나오시오. 예. 앉읍시다. 예. 그게 제 5시간 동안 설득한 거의 첫 번째 핵심 목표였어요. 예. 제발 좀 나와 달라. 왜? 이 나오는 게 당신한테 유리한 거요. 예. 94년에 북미 이 제네바 합의 예. 핵 동결하고 뭐 경제 지원하고 이 합의도 양자 합의가 아니고 육자 합의였으면 미국이 그렇게 쉽게 못 깹니다. 그러니까 육자에 나와서 예.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예. 어쨌든 뭐 과정을 생략하고 그 육자를 만들었어요. 예. 테이블을 예. 만들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합의했지 않습니까? 뭘 합의해? 북이 핵 포기하겠다. 야. 어마어마한 선언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미국이 마지못한 거지만 예. 북미 적대 관계 해소하겠다. 예. 그리고 대사관 서로 교환하자. 예. 이렇게 해서 한국이 역할해서 만들었잖아요. 상대가 부시인데. 그렇죠. 상대가 부시고 딕 체니고 럼스펠드고 뭐 예. 이런데 콘돌리사 예. 라이스고 그런데 그 성공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05년 9월 12일 육자회담 합의문은요. 죽은 예. 문서가 아니에요. 예. 지난번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2270호, 2321호 유엔 제재, 유엔 안보리 역사상 가장 압력의 강도가 센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라고 하는 예. 대북 제재 결의에도 예. 보면 들어가 있어요. 예. 북핵 문제는 2005년 9.19 합의로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안전보장이사회 합의입니다. 합의. 예. 그걸 되살려내는 책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예. 새 정부에 있는 겁니다. 예. 새 정부. 역할이 굉장히 큰데 말이죠. 예. 아니,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또 손학규 전 대표 이렇게 예. 지금 경선 구도가 형성돼 있는데 넘어갑니까? 두 분 다 사실은 그 햇볕 정책의 정신, 예. 9.19 합의 정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온도 차이는 좀 있는데 예. 크게는 뭐 동의하지요. 어떤 뭐 좀 미진한 쪽은 어딥니까? 우리 안 대표가 처음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렇죠. 주도하셨죠, 그 양반이. 예. 국가 간의 합의니까 뭐 쉽게 파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좀 미지근하게 물러섰어요. 그래서 아니 합의서도 없는데 뭔 합의입니까? 제가 안 대표 만나서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원칙을 지켜야 할 문제다. 그렇게 반대한다고 할 때 몇 달 전에 상황과 지금 상황이 예. 본질이 변한 게 없다. 예. 근데 이렇게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예. 안 된다. 예. 뭐 그런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뭐 국민의당은 당론이 사드 배치 철회입니다. 사드 철회 당론이고 예. 제가 또 당론화하는데 뭐 일정 기여도 했습니다만 예. 또 지켜나갈 겁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국민 여론이 뭐 현재 조사 결과가 뭐 곧 민심이다라고 그걸 꼭 등식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근저당권이 뭐예요라고 묻는 지도자의 결정이라는 걸 국민들이 안다면 저는 좀 뒤집어질 거다. 그리고 사드가 뭐다라는 것을 진실에 대해서 사드의 본질이 1 뭐고 2 뭐고 3 뭐고 이 세 가지 핵심을 전달받은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야당의 책임이기도 해요. 예. 야당이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예. 계속 그 아웃복싱 하듯이 빙빙 돌고 무슨 뭐 표 떨어질까 봐 예. 이런 태도가 예. 이런 민심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당대표 경선 토론회를 보면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명확한 입장을 가진 분이 이재명 성남시장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저 입장을 뚜렷이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 그런 후보들도 있고요. 이재명 시장 같이 선명하게 이건 반대다. 무슨 외교 관계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강대국 빅4에 둘러싸인 분단국의 예. 지도자라면 예. 역사를 봐야 합니다. 우리 비극의 역사를 봐야 되고 예. 이 사드의 뿌리도 봐야 되고 예. 사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맥락을 잘 살펴서 예. 지혜롭게 예. 대처해야죠. 예. 전국 현안 얘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오늘 정동영 의원님의 사드 입장에 관련해서는 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이견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뭐 청취자 질문 같은 거 없습니까? 질문이 다 그겁니다. 왜 국민의당에 가셨는가? 요게 뭐 다 그런 질문은 아니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와 무슨 정책이나 노선에 있어서 크게 뭐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당내에 어떤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패권 문제. 예. 그러니까 동지가 아니면 다 예. 적대화하는 저는 그런 것들이 당이 쪼개지고 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지금 국민의당은 정동영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치에 어떻게 부합하는 많이 미달하지요. 미흡하지요. 확실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좀 더 우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평가가 비등한데. 예. 뭐 사드 같으면 어쨌든 당론이 사드 철회니까 예. 민주당보다는 선명하지요. 예. 물론 그 안에 뭐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 이제 정책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예. 뭐 일개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지금 이 한국 정치의 정치 전반 이 네 개 정당 전체가 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던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소리 없는 예. 평화적인 혁명을 이뤄낼 때 정치권은 이제 무임승차한 거죠. 무임승차했어요. 사실 제대로 이성적인 사회라면 국회 해산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파면됐으면 국회 해산하고 다시 신임 물어서 재구성하는 것이 대의제 정신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득권이잖아요. 누가 선거 다시 하려고 하나요? 이제 밀고 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려고 촛불 든 건 아니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내 삶을 개선하라. 못 살겠다. 그러니까 자유당 때 그건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갈아보자는 게 결국 이거는 이제 제도 개선이나 개혁이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이 통로가 이제 대의제니까 국회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촛불 150일 됐는데 5달 동안 국회가 처리한 개혁 입법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몇 건이 됩니까? 한 건도 없죠. 제로 아닙니까?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를 통해서 내 삶을 개혁하는 다른 세상은 오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을 이번에 잘 뽑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올 거냐?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혼자 자, 국세청 뭐 무슨 국정원 검찰 동원해서 정치할 겁니까? 결국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국회는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한 건도 개혁법을 못하는 국회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헌입니까? 뭐 개헌이라기보다는 국민에게 권력을 주는 겁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준다. 국민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국회가 개혁을 못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시민의회 방식이고 하나는 국민 법안 제출권을 주는 국민 권력 시대,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제를 묶어서 국민 권력 시대를 여는 건데요. 예를 들면 350만 명이 법을 만들려고 서명했어요. 그 무슨 법이죠? 세월호법이잖아요. 법 못 만들었잖아요. 350만 명이 서명해도 세월호 특별법을 못 만들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고양이도 못 그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350만 명이 누굽니까? 주권자잖아요. 주권자예요. 부산 시민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 정도가. 국회의원 20만 명이면 한 명 뽑잖아요. 350만 명이면 수십 명을 뽑는 숫자인데 자기 실명돼서 사인했는데도 자, 헌법 52조에 보면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헌법 52조 국민과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26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주권자가 왜 한번 청원을 부탁을 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이 발의해서 5만 명, 10만 명 아니 100만 명이 서명한 법안이 제출됐다고 보십시오. 무슨 한국당이 반대할 수 있겠지만 그 당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벽을 밀어붙이기 위한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시민의회를 추천 방식으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제비뽑기. 왜냐하면 5천만이 다 엘리트가 아닌데 국회의원 300명은 다 엘리트 대표입니다. 그렇죠. 300명 중에요. 대학 안 나온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라도 그분은 참 저는 대단하다고 평가해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원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1등 명장 출신이요. 용접공 1등이었어. 세계 1등이었어 하면서 국회의원 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여기 모시면 좋겠는데. 같은 당이니까? 아니 저쪽. 자유한국당. 저도 자유당원입니다. 의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김용민 선생 자유한국당 입당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보수 개혁에 보수 정당이 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 5천만 명이 다 엘리트 아니고 5천만 명이 다 대졸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300명은 대한민국 국민 10% 안에 다 들어가죠. 아니 5% 안에 들어가죠. 아니 1% 안에 들어가죠. 1% 안에 들어가는 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5천만 명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까? 이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어서요. 국회는 두고 시민의회를 그래서 시민의회가 아이슬란드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네덜란드에서 그 비슷한 그런 제도를 운영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성별로 직업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국가의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의 대표적인 의사가 어떤 것인가를 물어서 이것을 국회가 이제 대리 입법하거나 정부가 국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제 국회의 구성의 한계가 대의 정치의 한계죠. 대의 정치가 작동했으면은 박근혜 탄핵 사태가 왔겠습니까? 이게 박근혜 탄핵 파면이라는 자체가 한국이 대의 정치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좋은 그런 보관들 이제 이걸 입법화하시는 단계죠? 이거는 개헌입니다. 개헌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데 대개 개헌 그러면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국민에게 권력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1조 3항에다가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 이렇게 못 박아서 권력 분산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이렇게 했을 때 권력은 한쪽으로 모이면 그건 독선, 독주, 독재, 부패하는 것이고 나누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나누고 또 권력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민에게 나누는 겁니다.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소수파 정부로서 개혁 세력을 국민을 등에 업고 기득권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정동영 의원님 이번에 어떻게 뭐 국민의당 경선에 왜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속어로 판때기란 말이 있어요. 판때기. 예. 판때기가 정동영을 부르는 판때기는 아니다. 아, 그러면 안철수와 손학규를 부르는 판때기입니까? 글쎄요. 본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예. 국민이 보겠죠. 예. 아니 이제 뭐 사실은 보수 야당 쪽에서는 가장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정동영 의원님 아니십니까?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시민의 입장, 예. 서민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의문이 왜 국민의당에 가셨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아무래도 좀 색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호남 민중이 기본적으로 개혁적입니다. 네. 또 핍박도 받았고요. 예. 때문에 결국 그 국민의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찍어준 호남 대중에게 뿌리를 받고 있다. 예. 그 부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국민의당의 앞으로 향로는 어떻게 보세요? 대선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이제 생존을 해서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커가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김대중 노무현의 그 대를 잇는 이런 양대 그 민주당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이제 계속 이 정반합 이런 과정을 거쳐갈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1차적으로 확실하게 정권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고 정권 교체를 해서 뭘 할 거냐 그 대답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놓친 거 아닙니까? 10년 하고 나서요. 정권 교체를 해서 뭘 할 거냐에 천착하는 정당 그것을 만드는 것이 제가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요. 또 그 안에서 할 일입니다. 현재 유력 주자니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여쭙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총선 출마 전에 계시던 곳으로 순창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때? 그리고 뭐 아무래도 민주당 쪽으로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왜 또 사양하셨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사실 궁금하고요. 이 질문은 왜 민주당에 안 계시냐 이 질문보다는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런 큰 바닷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뭐 그때 제가 마음은 형제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바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여당을 했는데 제대로 좋은 세상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뭐 성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반성문도 썼고 이제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민주당과 국민의당 경계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확실한 답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남북관계 이 문제 지금 뭐 완전히 경색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폐기 단계까지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 대북 특사 역할을 만약에 맡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수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수락이 아니라 자청해서라도 그런 건 해야죠. 꼭 특사가 아니라도 무슨 역할이든 하는 거죠. 저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권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청일전쟁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드 배치가 이게 궤도를 같이 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지혜와 힘을 한 곳에 모아서 자, 압력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양자택일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라고 했고 주체적 자주적으로 어쨌든 해결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권 교체만으로도 한반도에서 충돌을 향해서 마주오는 그 열차가 방향을 바꾸거나 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권 초에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그건 저희가 집권을 하건 아니면 뭐 문재인 후보가 또는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건 간에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면 제1과제가 일단은 평화 만들기여야죠. 그런 역할이 있다면은 뭐 어떤 뭐 자격
뭐 이런 지위 이런 걸 다 떠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겠다. 나서서라도 내가 하겠다고 자청을 해야 할 판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 이재명 성남시장하고는 어떤 관계시냐? 아니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할 때 정통 예. 대표로 정통.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시장 출마할 때 가서 예. 우리 이재명 시장이 이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재명이 대선 나오면 예. 내가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해 줄 용이 있다. 2010년에. 몇 년 됐죠 그때. 예, 2010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예. 그랬어요. 근데 예. 나보러 그거 하라 소리는 안 하던데. 당이 달라서 그런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야권의 유력 주자로서 또 이제 부상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뭐 저로서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또 정청래 의원과는 또 어떤 관계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십니다. 오래된 동지죠. 예. 뭐 지금은 다 이제 당이 달라서 이제 좀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뭐 당이라는 게 또 뭐 영속 불멸한 정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나오고 나서 120개 정당이 있었던가요? 한국 헌정사의 불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 경선으로 인해서 아주 뭐 시끄럽습니다. 통 큰 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예. 아까 이제 서두에 모두에 그 국가 개혁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오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국가 대개혁이라는 게 거창한 이 거대한 뭔 주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 삶의 바로 옆에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 대개혁의 핵심 중에 아파트 후분양제라도 우선 하자.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짓기 3년 전에 분양해가지고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몇 번 1차, 2차, 3차 내고 뭐 나중에 잔금 내고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살 때요. 자동차 미리 분양하지 않잖아요. 선금 내고 뭐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 자동차 분양받지 않듯이 냉장고 텔레비 마찬가지고 완제품 지어놓고 꼼꼼히 따져보고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977년에 박정희 시대 때 그때 주택 보급률이 70%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많이 짓게 하려고 건설업체 특혜 주면서 선분양. 그러니까 소비자들 주머니 미리 그 속에서 돈 끄집어내서 지었던 건데 이거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상식이 안 맞는다. 후분양제 하자.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 근데 관료들이 깔고 앉아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러더니 정권 끝나니까 만세 부르고 없던 걸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혁을 관료와 더불어 한다는 것은 연목구호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도 개혁을 하려면 했던 하려고 하다가 좌절했는데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6%나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 70%대 했던 선분양제도 세계에 없는 제도를 하는 거 이제는 폐기하고 후분양제로 특히 이 재벌 대기업들 돈 쌓아놓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들한테 소비자들 주머니 털어서까지 건설비 대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 체제하에서는 재벌 건설사들이 자기들 원가를 낮추려고 이윤을 높이려고 하는 경쟁을 하겠지만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이제 품질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뭐 A라는 회사에서는 또 이런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다가가려고 할 거. 자동차 회사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소비자 도와주는 거고 국민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자 안 물잖아요. 말하자면 미리 이걸 뭐 자기 목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서 다 대출 받아서 분양도 받고 하는데 그 이자 물잖아요. 근데 3년 미리 땡겨서 그렇게 물어야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작다면 작지만 그것이 국민 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개혁 하자 하는 것이고 시장 단가제도 이제 아까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만 오늘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셨네요 보니까 이거 보니까 저녁 수당 1,000만 원 지급 이런 약속도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 단가 부활로 연 50조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하면서요. 이게 공공공사 발주하면서 여기 지금 형광등이 있잖아요. 그걸 품셈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장부상 저기를 10,000원이라고 해보면 하나에
하나 살 때 10,000원인데 1,000개 살 때도 10,000원이 아니잖아요. 1,000개 예. 사면은 저거 9,000원이나 8,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시장 단가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남에 그 서현 도서관 짓는데 15%가 예산이 절감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공공공사 발주해서 가령 교육부에서 학교 짓는 거라든지 국방부에서 군부대 막사 짓는 거라든지 전 부서에서 발주해서 짓는 게 예. 근한 이런저런 200조 가까이 되는데 10% 15%면 몇십조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제대 군인들 1,000만 원씩 제대 수당 주면 예. 등록금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제대 후에 1년 동안 복학 못한 학생들 없을 것이고 청년들. 그다음에 사회 진출할 때 준비 자금도 1,000만 원 될 것이고 병장 월급이 지금 21만 원인가요? 그런데 2년 동안 10만 원 20만 원 주고 땀 흘렸던 청년들에게 2조 5천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시장 단가제만 해도 많이 절감이 된다. 그런 발표를 했었죠. 이런 게 국가 대개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국민의당의 국가 대개혁위원장이에요. 제가 그런 공약들을 내놓았더니 후보들이 다 가져가고 그래요. 대선 공약 발표 같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예. 정동영식 경제민주화 방안이기도 하고. 후보 등록 전까지는 정동영이 경선 준비하느라고 대선 공약 준비했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등록 마감되고 나니까 이제 안심하고 다들 갖다 씁니다. 근데 문제는 보도를 안 합니다. 김용민의 팟캐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 또 비전인데 이게 보도가 잘 안 돼서 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중소기업 함께 가자. 시장 단가제 부활 그리고 전역 장병에게 1,000만 원 부여. 논산훈련소 육군훈련소에 지난주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매주 월요일이면 한 가족들까지 해서 10,000명 정도 입영 장병들과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거기서 제대장병 1,000만 원. 그때 광희라고 아이돌 가수. 무한도전 나오는. 그날 입대하더라고요. 광희한테도 제대하면 1,000만 원. 공약 발표했었죠. 그럼 그 방안은 지금 안철수, 손학규 두 분 다 동의하는. 이제 후보 되면 이제 채택하겠죠. 저 더불어민주당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거기서도 한번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좀 줄 수 있죠. 참 이런 우리 공공이 당연히 담당해야 할 복지의 그 꿈들을 야권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조기에 지금 선거 구도가 너무 뚜렷하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재미없는 대선이 됐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선에서 누가 되느냐를 떠나서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유념해야 할 거는요. 2017년 겨울이 불만의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 올 겨울이 가장 춥고 가장 불만이 높은 겨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는 높죠. 근데 현실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재벌 개혁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언론 개혁 쉽겠습니까? 검찰 개혁 쉽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으로 정권 넘어와도 약체 정권입니다. 소수파 정권입니다. 그럼 개혁이 구심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민의 질풍노도와 같은 이 개혁의 열망을 이걸 등에 업어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 그리고 이렇게 회색빛 정책 가지고는 국면 돌파할 수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반대하시겠네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의 야권끼리의 소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차피 국회에서 총리 하나 임명하려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이제 연합이 불가피하게 된 구조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안 된다. 그건 이제 국민이 우선 당장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뚜렷하시네요. 우리 정동영 의원님 입장이. 그 MBC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MBC... 보니까 김장겸 씨 잘 아시죠? MBC 얘기하면 머리 아픕니다. 정말 개혁 순위 1순위가 MBC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MBC 해체요? 그러니까 지도부 해체도 해야 되고요. 지난 과오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합니다. 형사 책임 물을 사람 형사 책임 묻고 그다음에 MBC 이렇게 망가뜨린
그 국민의 편으로 다가갔던 언론 아닙니까? 예, 저걸 예. 완전히 정권의 죽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예. 저거 책임 물어야 합니다. 예. 아, MBC 해체 수준의 그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이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MBC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거는 MBC가 지금 있는 것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도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회에서 밝혔던 MBC 본진에 가서 했던 발언 상당 부분 동의하시겠군요.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들으셨군요. 예. MBC의 적폐, 예. 청산. MBC가 자체가 적폐예요. 아. 부끄러운 알겠습니다. 일이죠. 제가 MBC 출신인데요. 예. 아니 뭐 그로부터 한참 뒤까지 MBC는 상태가 좋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요. 예, 우리 글쎄요. 1시간이 길 줄 알았는데. 우리 정동영 의원님 모시고 1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뭐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치는 생물이다.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를 많이 좀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어준 조선일보를, 중앙일보를, 동아일보를 좀 압도하고. 예, 조중동에 더해서 김어준 방송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아, 김어준까지도 넘어서서 1등이 되시길 바라고. 예. 항상 이 시대의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밝혀주는 우리 김용민 선생의 분투를 예.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 기왕 그리고- 방송인 김에 저기 예. 우리 정동영 의원님 맘마이스 한번 좀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죠. 예, 맘마이스가 뭐냐면은 예. 공개 방송인데요. 아, 예. 또 뭐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래서 우리 예. 사모님과의 연애사도 좀 말씀해 주시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 지나면은 뭐 이제 사실은 또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국민들은 잔뜩 기대할 텐데 뭐 앞서서 대북 특사 제안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소연정 차원에서라도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실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 일단 정권 바꾸면요. 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야죠. 그럼요. 예. 그 주체가 누가 되든 간에. 예. 그래야 뭐 작은 힘으로라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예.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관리를 담당하셨던 그런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또 그것뿐만 제가 아니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성공의 기록을 만들었다는 예. 말하자면 예. 이 남마같이 얽혀 있는 외교 안보 남북 문제 속에서 예.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했던 팀들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명 중에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저는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현재 어떤 개혁적 지향점도 많이 닮아 있고 통하고. 예, 근데 요새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당 두 후보 중에 한 분, 근데 이제 당내니까 예. 뭐 중립입니다. 중립입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일장일단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다. 알겠습니다. 뭐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명쾌한 이런 토크 너무 좋았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자주 나오세요. 아무래도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상세히 또 여쭙는 시간 갖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뭐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예. 예. 정치적 상대로서 박근혜 두루 많이 경험하셨고 대화도 또 많이 나누셨을 테고요. 많이 나눌 기회가 없었죠. 딱 한 번. 네. 그러니까 5.3 새정치협약이라고 해서 2004년 네. 17대 총선 끝나고 나서 예.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정치는 좀 추방하자. 예. 이런 차원에서 당시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예.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서 예. 2004년 5월 3일 날 새정치협약이라는 거를 만나서 이제 했어요. 예. 그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예. 10시인가에 만나서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자꾸 그때 휴대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지한 회담인데 예. 뭐 다른 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가 했는데 예. 뭔가 밖으로부터 그때 메시지가 왔던 것 같은데 조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지도 편달을 받았군요. 박근혜 씨가 그때. 예. 휴대폰하고 대담하시지. 예. 자, 오늘 정동영 의원님 모시고 우리 사드 이야기 또 예. 근저당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최근에 이제 서민 부동산 관련해서 예. 또 정책 또 내놓으신 게 있는데 그 이야기 한번 좀 예. 상세히 나누고 또 전국 현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사드 우리 정동영 의원님은 또 통일부 장관을 또 역임하시고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난해한 사드의 방정식을 이해했겠는가. 그런데 사드는 패키지입니다. 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 체계 하나가 아니죠. 사드를 갖다 놓음으로 해서 동북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중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좋았습니까? 2년 전에는 뭐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도 올라갔잖아요. 전승절 기념식. 지금 수출입 무역액이 우리가 100으로 잡으면 26%에 달하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유학생 그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뭐 등등 방문객해서 100수십만 명이 지금 중국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얼어붙어서 지금 뭐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사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국익이라는 잣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은 우리 이익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에 와서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근데 박근혜, 황교안, 환민구 이런 분들이 말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금방 탄로나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 9일 날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은 뭐 무슨 어디 백화점 갔나요? 바지 수선하러 갔나요?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랬다가 갑자기 발표가 나니까 그때서부터 또 수습 모드로 돌변해서 이 사람들도 사실 사전에 몰랐던 것 아닌가. 그렇죠. 6월 말 그러니까 7월 9일 날 발표인데 꼭 열흘 전에 북경에서 당시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만일 사드를 갖다 놓게 되면 엄청난 국가가 따를 것이고 그 책임은 모두 한국이 져야 된다라고 이제 최후 경고 통첩장 같이 얘기를 하고 이건 분명히 용납할 수 없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반면에 당시 황 총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까맣게 몰랐던가. 몰랐다면 그건 있으나마나한 총리인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총리였고 그러고 나서 열흘 뒤에 발표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마 사드 보복의 후폭풍이 이렇게 큰 것도 이런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로부터 비롯된 굉장히 외교적으로 미숙한 거죠.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드 결정의 최종 윗선이 박근혜도 아니고 김관진이고 그 김관진 위에 최순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무기 관련해서 로키드 마틴사와 상당한 어떤 네트워킹이 있고 특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정세균 의장한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자, 특검 연장 직권 상정합시다. 정세균 의장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박영수 특검 말씀하신 거죠. 박영수 특검이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이제 재벌 방탄 막이를 한 거고 더 이상 이제 이른바 적폐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전에 정의화 총리가 테러 방지법 그것을 직권 상정한 전례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진짜 지금 국난 상황 아닙니까? 국난 상황에서 국민의 80%가 압도적으로 특검 연장하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특검 연장 결단 내리면 정세균 의장하고 문재인 후보고 지위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결단 좀 하시오. 라고 내가 얘기도 했는데 좀 아쉬워요.
사드 이야기 진행 중인데 우리 의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게 북핵 용도로 사실은 사드를 들여온다고 했는데 지금 한중 관계가 틀어지고 있고 아주 미묘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틸러슨 국무장관 왔고요. 이 사람이 일본 갔다 한국 갔다 이번에 또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는 또 중국 관계 인사들과 만나서 사드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하긴 했다고 그래요. 육자회담 수석 대표 조셉 윤이라는 분이 여기 와서 사드는 방어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보복은 부적절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간접적으로 이제 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핵 때문에 사드를 갖다 놓는다는 건데 사드를 갖다 놓는다고 북핵과 미사일이 억제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북핵과 관련해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 좋아요. 그럼 실패했으면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하는데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것이 이분이 말하는 것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하면서 오바마 때 했던 제재와 압박 말고는 새롭게 얘기한 게 없고 거기다가 뭐 거친 언사만 보탰을 뿐인데요. 결국 이 사드라는 게 지금 겉으로 오고 가는 말들 거기에 본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제가 또 증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벌써 13년 전이네요. 2004년도에 NS 위원장으로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당시 네오콘이 수장이죠. 매파. 초강경파의 우두머리인데 이분을 만나러 간 이유는 개성공단을 반대하지 마라. 이거 좀 찬성해달라 하는 설득하러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특별 브리핑이라는 걸 받았어요. 특별 브리핑은 뭐냐면 MD에 관한 거였어요. MD에 관한 얘기. 미사일 방어에 관한 것. 의원님 지금 말씀이 혹시 처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 처음 듣는 얘기 같았어요. 방송에서는 제가 처음 하는 것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북한 미사일에 관한 브리핑일 줄 알았는데 주 한 8할 정도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관한 거였어요. 중국의 미사일. 중국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가 어떻게 있고 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중국의 미사일 이런 걸로부터 방어가 필요하다는 미사일 디펜스 MD의 이제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나 이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해서 미국의 의지는 있었어요. 럼스펠드가 장관으로 들어오면서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안보 구상 속에서 유럽 MD와 동아시아 MD를 통해서 언젠가 잠재적 적국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 MD, 동북아 MD 이런 이제 전략 구상 하에서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 교류와 접촉이 활발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2차례 있었고 강요회담이 뭐 몇 차례 있었잖아요. 등등 해서 남북 간에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핑계로 밀어붙일 핑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핑계거리를 아주 잘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 4번의 핵실험을 이명박 박근혜 우리 국민 누구도 총리 황교안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 일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어야 할 과도 정부의 최대의 잘못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 결과 외교 안보적 재앙과 함께 국민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경제적 직격탄과 함께 정신적 공황 상태입니다. 동시에 서울과 제주의 관광지는 텅 비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피해 속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가 저질러 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고작 정부의 대책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개성공단을 덜컥 폐쇄하고 10만 실업자를 길거리로 내몬 무모한 결정과 판박입니다.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123년 전 1894년 피폐한 삶과 부패한 정부에 맞서 일어섰던 통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무능한 정부는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자기들도 들어올 권리가 있다면서 한반도에 일본 군대를 파병했고 청일전쟁이 불붙었습니다. 청일전쟁은 오늘 비극적인 분단의 뿌리입니다.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외세 군대를 끌어들여 잔인하게 진압한 뒤 결국 식민지로 전락했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과정에 분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외세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해왔습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통합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나라를 불러들인 발상과 북한 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드 배치를 요구한 발상은 궤도를 같이 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주체적 의지와 능력을 상실할 때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현안질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불행했던 한국 근현대사에서 사드의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의 격동기에 정동영을 만나봅니다. 정동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살이 붙었다 이러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날 텐데. 예. 우리 정동영 의원님 지난 금요일 국회 현안질의 때 사드 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하셨는데, 예전에 몽골 기병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의 어떤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좀 못한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최근에 어느 신문인가 보고 어제 검찰 조사도 받았습니다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얘기하다가 근저당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사드를 이해했을까 하는 점. 그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강요들하고 했는지 참모들하고 했는지 대화 중에 사회복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아니 복지를 하는데 왜 세금을 걷어서만 해야 되나요?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복지를 왜 세금으로만 합니까?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되지. 저는 그런 지도자가 사드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 참 우리 국민이 불행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더 갔으면 얼마나 더 망가졌을까.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탄핵 당했고 또 이제 구속 위기까지 처하게 됐는데 국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는지, 아니 4년 전에 우리 국민은 과연 왜 박근혜를 선택했는지 되묻지가 않을 수 없는. 김용민 팟캐스트도 언론인데 언론의 책임이 커요. 언론의 책임이. 아니 저야 보잘것없고. 아니 대중이 국민이 어떻게 그 알맹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캐내는 것이 이 언론의 사명인데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동영 의원님은 80년대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박근혜 씨의 이 실체를 전혀 모르셨습니까? 제가 기자할 때는 그분은 공적인 활동하지 않고 은둔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98년에 정계에 들어왔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사실 정동영 의원님도 이제 국회의원으로 98년 달성 보궐선거 때 제가 지원 유세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 가서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일주일간 그 여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하고 당시 추미애 의원하고 둘이 남녀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박근혜 떨어뜨리기 운동을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했어요. 일주일간. 그때는 이제 98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고 DK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었을 때예요. 시쳇말로 좀 쫄아 있을 때였고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때 저희는 착각했어요. 잘하면 떨어뜨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까보니까
한 35% 정도 얻었어요. 오. 민주당 후보가요. 예. 아니, 지금에서 또 달성에서는 그렇게 썩 그 박근혜 씨가 이제 내려온다는 소문도 있고. 그때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에서 예. 좀 더 선거 운동을 잘했으면 네. 오늘의 비극을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예. 5연속 당선을 하셨죠. 예. 2004년에 열린우리당 창당하시고 그때 당의장으로서 이렇게 예. 선거 승리 또 주도하셨고 그때 이제 사실 상대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예.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도 이제 박근혜 씨의 한나라당이 선방을 해서 예. 120석을 차지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줄곧 계속 열린우리당이 패했고요. 또 2006년 지방선거 때 그때 다시 예. 당의장으로 복귀하셨을 때 지방선거 결과가 너무나